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정 이론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도국을 위한 행정 이론은 좀 어려운데 기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인원 과정 말고요, 중요 주제 버전으로 좀 짧게 기본 개념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여기 파트는 좀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올인원 파트에서는 내용을 다 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이 정말 다 뒤에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정 이론들을 주로 좀 보고요. 저희 다음 시간, 내일 이제 이거 이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공공선택 이론이나 신제도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정 이론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개방체제예요. 행정을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고려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생태론이죠. 그래서 생태론은 행정의 환경이 마치 하나의 자연환경, 생태라고 파악을 하고 이 생태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행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지금 행정 환경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어서요. 행정이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 체제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바로 개방 체제적인 관점을 통해서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요. 생태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환경 결정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했죠.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방 체제이긴 한데 행정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고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서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요거를 1번 선지로 요거를 2번 선지로 골라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생태론은 거시적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중범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접근이나 중범위 이론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많이 설명하죠. 모든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던 게 아니라 특정한 후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구. 그래서 제가 국가 단위의 연구, 미시는 아닌데 거시적이긴 하지만 국가 단위의 연구를 할 때 보통 중범위 이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행태주의에 대한 행태주의가 아니죠. 죄송해요. 생태론에 대한 특징들을 쭉 썼고 이 생태론의 대표적인 학자 가우스,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가우스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생태론의 가장 큰 비판점이죠. 외부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환경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뭔가 환경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이 바로 비교행정론인데 사실 비교행정론이나 생태론은 같은 의미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공원과 한계를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던 이유가 이게 그대로 비교행정론에 들어가죠. 비교행정론은 지금 보시는 이 생태론 연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행정 사례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왜 비교했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마셜 플랜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행정이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셜 플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4번.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이원론, 사회 삼원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결국 미국 행정의 보편성과 일반성 획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 이원론 먼저 연구를 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하다가 사회 삼원론 연구로 갑니다. 여기가 사회 삼원론이죠? 이게 뭔데요? 개발도상국 모델을 추구해서 연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회 삼원론에서는 어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느냐? 바로 프리즘적 사회라는 모델.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라는 모델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융합사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분화사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융합사회에다가 현재 형광펜을 쳤어요. 융합사회와 분업사회가 있는데 분화사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약간 과도기적인 사회의 형태로 뭐가 있다? 프리즘적 사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같이 하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5번 선지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괜찮죠? 자,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냐?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주의, 그 다음 이질, 혼합. 그죠? 여기다가 이질, 여기다가 썼어요. 그 다음 기능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중첩, 다 규범성, 그 다음 다 분파주의.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빈칸들을 쭉쭉쭉 써놨거든요. 이게 프리즘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6번 선지. 그래서 이 비교행정론이나 혹은 생태론 같은 맥락이니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헌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사회를 비교적 정태적으로 인지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했죠. 사회를 좀 어떻게 봤냐면 지금 너무 안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태적인 균형을 강조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너무 동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주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한계점, 이 한계점이 아까 얘기했었던 생태론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환경에 대한 종속성 강조했고 정태적 균형 중심으로 봤고 그다음 선진국에 편향되어 있는 이론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지금 8번, 7번 선지를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건 여러분 발전행정론입니다. 발전행정론은 진짜 별로 볼 게 없죠. 발전행정론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치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론 중심으로 지금 행정이 어떻게 정치적 발전, 행정이 어떻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정치행정의 새 이론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행정이 어떻게 기술성 혹은 처방성 이것들을 끌어가야 하는지. 근데 이 과정에서 행정 독재를 제가 현재 논리적으로 여기 정당하게 맞는다라고 얘기했죠. 행정 우위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도 지금 보시는 요 발전행정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체제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8번 선지고요. 9번의 체제론 선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체제론. 체제론은 되게 중요해요. 체제론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조직론 갔을 때 체제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거든요. 체제라는 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구성 요소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먼저 하죠. 체제는 상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연구, 이걸 체제론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체제의 연관성들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이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걸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 이게 체제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9번이고요. 개방체제의 관점이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제에는 폐쇄체제가 있고 개방체제가 있는데 체제로는 개방체제가 왜 폐쇄체제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개방체제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개방체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체제와 환경이 서로 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 변화될 수 있는 동태적 과정이 나타나죠. 이 동태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 그 균형 상태를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폐쇄 체제는 소멸할 수 있는데 개방 체제는 계속적인 동태적 과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방 체제의 특징들을 제가 쭉 써놨죠. 개방 체제의 특징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성, 구조 기능의 다양성, 등종국성, 체제의 진화,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동태적 균형 및 항상성의 추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엔트로피예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 엔트로피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지금 보시는 여기 순환 과정의 반복, 그 다음 네거티브 엔트로피 나와 있죠. 체제가 끊임없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고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부정적 엔트로피 현상, 무언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체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정적 엔트로피, 부의 엔트로피가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요. 11번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체제론의 연구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학 연구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파슨스 연구도 있고요. 제가 거의 안 보고 넘어갔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게 그나마 이 정치학자, 이스턴, 행정학자, 샤칸스키 이들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한 이야기했고 제가 이건 다 그림을 그려 설명을 했습니다. 체제와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가 투입, 그 다음 전환, 제가 톤 놓쳤어요. 그 다음 산출,
완료. 이 네 가지의 순환적인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요런 상태를 되풀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스턴의 모델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 이스턴의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요. 여기에 이 그림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옆에 있는 기출선지는 지금 얘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론, 비교행정론, 체제론, 발전행정론까지 네 가지의 개발도상국 이론 정리했던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인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양이 많지만 한꺼번에 연결해야 되는 이론들이어서 같이 보려고 해요. 공공선택 이론과 신제도주의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